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늦은 시간인데 또 저희 시험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파이널 특강 참가하신 여러분들 먼저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파이널 특강을 담당할 그 이페스 코리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권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파이널 특강 준비하고 오면서 교육 내용, 이제 실질적인 세법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오다가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을 이런저런 시험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시험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중간에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시나 보네요. 예. 네. 안에 밖에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받아 보면 분명히 풀다 보면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기존에 봤던 문제가 아닌데 처음 보는 지문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보통 당황을 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패스하고 넘어가더라도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게 재경관리사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써서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로 그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내가 공부했던 것만 정확하게 풀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재경관리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갔다가 그런 문제들은 마지막에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을 때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풀려고 해도 또 모를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나왔던 번호를 답안지에 쓰다 보면 제일 적게 나온 번호 있잖아요. 그냥 그런 번호를 한 번에 쫙 하면 돼요. 만약에 2번이 제일 안 나왔다 그러면 몰랐던 문제를 전부 다 2번으로 한번 마킹하다 보면 그 중에 맞는 문제들이 잘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방법의 맹점은 이거죠. 자,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서 기재한 것들이 이제 잘 맞았으면 다른 애들, 여기서 안 나왔던 번호를 딱 했을 때 그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안타깝지만 이제 내가 풀었다고 풀은 문제들이 틀리기 시작하면 그 번호가 이제 다른 번호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안 나온 번호를 풀었던 게 또 이제 정답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번호 중에 제일 안 나온 걸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특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강은 일단 첫 번째 시간 1시간 동안 저희 법인세하고 국기법 부분을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하셨고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내용만 짚어드리는 형태로 강의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눠드린 문제에서 문제 1번을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항상 국기법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의 분류, 조세의 분류라고 해서 과세권자부터 해서 쭉쭉쭉쭉 블라블라 해서 나오는데 자, 이건 문제에서 한 번 더 보신다라고 하고 자, 여기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틀리게 내는 게 여기 있는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종가세란 게 있고 종량세란 게 있는데 종가세는 화폐 단위로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고 하면 어때요? 네, 법인세라면 과세하는 단위가 우리 회사 소득 금액이 1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로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게 되니까 종가세라고 하는 거고 종량세라는 거는 화폐 이외의 단위로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뭐였어요? 주정이라는 애가 종량세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라고 해서 주정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라고 나왔었는데 우리 지금 세법이 개정돼서 주세 중에서 종량세로 들어가는 게 탁주하고 맥주가 들어갔죠. 이건 혹시 아시나요? 우리 맥주가 과거에는 종가세였어요. 탁주하고 맥주가. 그래서
판매되는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했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양에다가 자 1리터에 얼마요? 이런 식으로 수량에다가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종량세 쪽으로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라고 해서 문제를 봐보면 제가 주로 2022년도에 3.1회 법인에서 공개했던 문제들 그걸 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세하고 지방세에 따라 국세가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가 취득세 등 이건 이제 당연하지하고 풀 수 있죠. 독립된 서원에 따라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는데 독립세가 법인소득세, 부가세가 교육세.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까요? 직접세하고 간접세는 뭔가요? 조세 부담의 정가 여부에 따라 가는 거고 직접세는 이제 일치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간접세는 일치하지 않는 거여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라고 우리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이 뭔가요? 라고 했다면 정답은 3번이었거든요. 3번이 어디서 나왔어요?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따라 종가세하고 종량세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주세인데 주정을 지금 뭐라고 넣어놨나요? 종가세로 나왔죠. 자, 얘가 뭐예요? 종가세가 아니고 종량세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가 답을 섞어놨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조세 분류 기준 나왔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대해서 똑바로 분류했는지 그거부터 보고 얘가 틀렸으면 그냥 과감하게 얘로 정답 체크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거다. 좀 더 빠르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온 문제가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자, 이거 뭐였어요? 자, 이 문제 나오면 틀리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쓰기 때문에 틀리기가 힘든 내용이었었는데 자, 이 문제를 하나 끌고 온 거는 22년도 기출문제에 이런 지문이 하나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평상시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3.1회계 법인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기출문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얘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란 거 우리 기억을 했었죠? 자, 실질과세 원칙이란 게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국세기본법이란 거는 국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세법에 우선해서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 다른 세법이 있대요. 그럼 뭘 적용하고 싶어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싶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맞는 내용이네 라고 해서 이거 맞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올바른 거니까 답이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하나가 있죠. 그 예외 규정이 뭐예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의신탁이 뭐냐면요.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같은 거 과세할 때 명의신탁하게 되면 누구한테 과세하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인 과세자 찾아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명의신탁이 있었는데, 자, 근데 명의를 신탁하게 되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때는 그 명의상 소유주겠어요? 실질적인 소유주겠어요? 네, 실질적인 소유주한테 세금 과세하는 것들이 당연히 맞겠지만 지금 세법에서 어떤 규정이냐면 명의를 신탁하게 되면 나는 그냥 명의만 넘긴 거지 실질적으로 넘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신탁하는 시점에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할 거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나는 명의만 넘긴 거지 실질적으로 넘긴 게 아니어서 증여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하는 규정을 세법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세기본법보다는 이 다른 세법에서 지금 다른 규정한 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까 항상 옳은 지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옳지 않은 지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걸로 나와서 평상시에 우리 재경관리사 책만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이 22년도 그 기출문제 푸셨다라고 하면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문제였어요. 자, 다음 보면 우리 기간과 기한. 이거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국기법 쪽에 문제 나오면 기간과 기한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이었어요. 1번이니까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기간 계산 시 산입하나요?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 원칙. 그래서 초일 불산입 원칙만 딱 알았어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왜 틀린 것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드리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자, 공휴일이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날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전일로 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대요. 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금을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신고할 때는 기본적인 뭐예요? 발신주의. 내가 발신한 거. 그래서 우편물이 세무서에 도달하는 날의 신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우편인이 찍힌 날. 자, 내가 우체국에 맡겼더니 거기서 몇 월 며칠 날 접수됐어요 라고 꽝 찍은 그 날짜. 우편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날짜에 신고된 걸로 보기 때문에 우편물이 도달하는 날짜다 라고 하는 게 틀렸을 거고요. 마지막에 기간의 계산은 우리 뭐에 따라 간다고 그랬어요? 민법에 따른다 그랬죠. 민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국기법이나 세법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지문이 됐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국세비원법상 세법 적용 원칙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은 4번으로 들어갔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거 뭐라 그랬어요? 네, 윤리 문제라고 했죠. 이건 그냥 아직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읽어도 당연하지 라고 아마 푸실 수가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번이 정답이었는데 4번 같은 경우도 우리 교재에 안 나오는 내용이죠. 재경관리사 교재 뭐냐면 소급과세 금지, 이건 우리 많이 봤어요. 소급해서 과세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세법을 소급해서 적용했더니 납세 의무자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적용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게 더 유리하면 유리한 걸로 적용해 주도록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됐을 거예요. 다음에 자, 이제 법인세를 시작하는데요. 법인세 하면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법인에 따라 세금의 과세 여부, 법인 종류에 따른 세금의 과세 여부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누군가 나와서 시험 문제 한번 내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 가지고 내고 싶겠어요? 아, 여기 봤더니 청산소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영리내국법인. 자,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비과세, 세금을 과세하지 않다 보니까 지문에다가 뭘 섞어 놓고 싶겠어요? 자, 내국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뭐 외국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옳은 질문, 틀린 질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인세 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청산소득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청산소득은 누구만요? 내국 영리법인만 간다. 또 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하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무조건 그거는 어느 법인이라도 맞는 게 되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나왔을 때 뭐 가지고 풀라고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문제 한번 보면서 봐볼까요? 자, 법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보기 1번에 보니까 내국 영리법인이래요. 자, 내국 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어때요? 맞죠? 자, 보기 2번에 봤더니 내국 비영리인데요. 자, 비영리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랬죠. 어때요? 맞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외국 영리예요. 자, 외국 영리면 청산소득 어떻게 했어요?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지 않죠. 근데 납세 의무를 진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청산소득에만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서 얘에 대해서 납세 의무는 내국 영리법인만 가지고 있다. 이 부분만 중점을 둬서 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우리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이란 게 나오는데, 자, 결산조정, 신고조정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시죠. 워낙 중요한 거니까. 우리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 즉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세무조정하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고조정. 얘네는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한다. 하지만 결산조정은 뭐라고 했냐면 항목들 중에서 비용 항목들 중에서 좀 독특한 애들이 있는데, 자, 비용 중에서 외부와의 거래가 없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장부에다가 깔짝깔짝해서 비용 잡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았을 때만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냈었죠. 뭐예요? 우리 회사 창고에 빵이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빵이 부패해서 곰팡이가 막 써서 못 써요. 그러면 그 빵이 창고에 10억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부패가 돼가지고 10억 전체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손실이 맞죠. 세법도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재고자산 평가차손이란 거는 회사가 외부와의 거래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그런 손실이 발생한 것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으면, 자, 10억이란 걸 장부에 비용 잡으면 세법이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해요.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세법이 와서 야, 왜 안 먹었어? 송금 먹어야지라고 송금 산입을 해주느냐? 안 해준다는 거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결산조정이다. 그래서 결산조정은 비용 항목 중에서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비용 잡았을 때만 세법이 송금 인정하는 애들이 이렇게 결산조정 사항으로 나와 있었었죠. 자, 그래서 결산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느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정청구가 뭐예요? 우리 작년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경정청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있는데 장부에다가 얘를 안 잡았어요. 자, 장부에 안 잡았다 보니까 세무조정하면서 송금 산입하고 싶은데 송금 산입돼요? 못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자, 작년에 세금을 많이 내고 이제 올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봤더니 작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안 잡아서 세금을 많이 냈던 거야. 그러면 나 작년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세금 돌려주세요라는 경정청구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결산조정 사항들은 항상 장부에 잡았을 때 송금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장부에 송금을 안 잡았으면, 비용을 안 잡았으면 작년에는 못 먹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으면 그 다음 연도에 송금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한 그 사업 연도에 세법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 그런 애들이 결산조정이어서 이 문구가 이해가 되죠. 당해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대요. 당해사업연도에 안 했어요.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먹고 걔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았을 때 먹는 거니까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사항 비용을 계상하면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애들이 결산조정이다. 자, 그럼 이런 송금 측면에서만 보면 신고조정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장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비용을 안 잡았어요. 근데 세법은 송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애들은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하니까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겠죠. 그죠? 얘네들은 송금산입으로 조정하는 애들이 신고조정이 되는데, 자, 근데 신고조정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작년에 회사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어요. 자, 장부에 비용 안 잡았는데 세법이 봤을 땐 송금이에요.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송금산입도 깜빡하고 안 했어. 그래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많이 냈고요.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연도가 돼서 작년을 봤더니 작년에 비용도 장부에다가 안 잡고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도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낸 거야. 그래서 세무서한테 나 작년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세금 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고조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때 세무조정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년에 송금을 먹었어야 되는데 회사가 깜빡하고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나 다시 이거 송금 산입해서 세금 적게 해서 많이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항상 나오는 문제고 중요한 주제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결산조정, 신고조정 관련된 문제 6번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답을 보면 마지막에 있는 4번인데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신고조정 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장부에 기장 처리해야만 하는 거였나요?
아니죠. 장부에 기정 처리해야만 하는 거는 결산 조정이고요. 자,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블라블라 한 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 과정에서 세무 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결산 조정 사항은 세무 조정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장부에 잡았을 때 가는 거지. 자, 신고 조정 사항은 경정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정 청구할 수 있죠. 신고 조정은 무조건 그때 먹어야 되니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시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우리 재경사 교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 하나가 이게 그냥 딱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겠죠. 다만 위에 있는 1, 2, 3번만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풀었겠지만 이 4번의 문장을 보면서 이해하고 푸시는 분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건데요. 자, 회사의 손익이 얼마가 있냐면 100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준비금이란 게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준비금을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잡을 수 있었다면 자, 무슨 준비금 하면서 우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다가 비용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겠죠. 자, 준비금이라는 아이를 비용으로 10이라는 금액을 잡았다면 회계상의 잉여금이 얼마가 됐겠어요? 비용 차감하고 나서 90이 됐을 거고요. 자, 장부에다가 이렇게 준비금을 잡았으면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이란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송금을 다 잡았으니까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은 대상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세법상 자, 텍스가 생각하는 소득금액이 90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회사가 손익이 100이 있는데요. 이 100이라는 금액을 장부에다가 준비금을 송금을 안 먹었어요. 자, 장부에다가 송금을 안 먹이다 보니까 회계상 잉여금은 100이 남아 있었는데 세법에서 보더니 야, 준비금은 송금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장부에다가 비용 안 잡았으니까 세무조정하면서 송금 산입해가지고 10만큼 좀 먹여볼래? 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법상 소득금액은 이제 90이 맞춰져요. 즉 세법상 소득은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하나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나 90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회계상 잉여금을 봤더니 장부에 비용 처리했을 때는 잉여금이 90이고 세법상 송금 산입했을 때는 회계상 잉여금이 100이 남아있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회사가 100이 있으면 잉여금이 뭐예요? 배당의 재원으로 쓰는 게 잉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을 배당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장부에 비용 처리했으면 90밖에 배당을 못 하는데 송금 산입해가지고 반영하는 순간 100을 배당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송금은 인정해 주겠지만 얘가 송금 산입으로 반영하면서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이 10만큼 더 증가하잖아요. 이거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잉여금 처분할 때 별도로 적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금액을 잉여금 처분할 때 별도로 적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잉여금은 똑같이 90으로 맞춰서 쓸래? 라고 하는 게 4번에 있는 지문이라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잉여금 처분했을 때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어렵죠. 우리가 안 배웠던 거야. 안 배웠던 거라서 우리 회계사 시험에나 나오는 지문인데 재경사에 갖다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다음에 입금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가장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 문제 볼 때 정답은 2번인데요. 1번 이런 건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거고 3번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자, 송금이었던 게 환입되면 입금 이런 거 여러분들 당연하지 하면서 볼 수 있을 거고 4번 어때요?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 그쵸. 우리 자기 주식 양도금액은 입금, 그거의 장부가액은 송금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고 2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에다가 약간 문장을 꽈서 여러분들이 못 풀게 만들었던 질문이 이거라서 봐보세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사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입금 산입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맞는 지문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 개인하고 거래할 때만 이 입금 산입 규정은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특수관계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은 입금 산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법인을 살짝 여기다 껴놓은 거야.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냥 쑥 훑다 보면 이 지문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저런 식으로 돼서 들어갔다. 그래서 요즘에
재경관리사 시험, 우리 지금 이제 기출문제 다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문제들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단어만 하나씩 살짝 껴넣어서 틀린 지문을 하는 문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도 한 번씩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던 지문이 다음에 또 시험에 또 나오고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은행에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이거는 뭐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로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정답은 뭐 출자 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자, 얘는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노무 출자 사원의 보수는 송금으로 산입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택에 대한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송금 산입되지만 출자 임원은 안 돼요. 우리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한테 하는 건 안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도 대상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9번 문제에 가면 우리 손익귀속 시기. 여러분들이 손익귀속 시기 하면 어려워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장기할부 판매하고 용역에 대한 손익귀속 시기. 이 두 가지를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여기 넘어간다고 하면 장기할부 판매란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장기할부 판매. 자,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할부로 팔아요. 돈을 바로 받은 게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렇게 해서 나눠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할부가 두 가지가 있죠. 단기할부가 장기할부가 있는데 단기할부는 1년이 안 되는 거. 그게 단기할부고 장기할부는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될 때까지가 1년을 넘는 게 장기할부인데 단기할부는 손익의 귀속 시기에 보면 간단해요. 자, 뭐 3개월 할부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돈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한 시점, 물건을 넘겨준 시점에 한 번에 인식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법인세나 회계나 똑같기 때문에 단기할부 가지고 문제는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항상 시험 문제는 여기 있는 장기할부 1년 넘었을 때 손익귀속 시기 언제냐 라고 해서 문장들이 나오는데 문장들이 어렵죠. 문장이. 그래서 얘는 간단한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어떤 사례였냐면 자, 현대차에서 아반떼라는 차를 파는데 현금으로 사시면 2천만 원을 달래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자, 현금이 아니고 현금으로 사면 2천만 원이고요. 할부로 사시는데요. 내가 몇 개월 할부로 살 거냐면 24개월 할부로 살게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시면 잠깐만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우리 단위를 100만 단위로 쓸까요? 100만 단위가 좀 더 편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면 2천만 원이고요. 24개월 할부면 100만 원씩 24번을 내래요. 그래서 총 나한테 2,400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가 이 차를 팔았을 때 현대차는 회계처를 어떻게 할까요? 자, 차를 팔았더니 24개월 할부로 파니까 2,400만 원이라는 채권이 생겨요. 자, 그래서 AR 채권이란 걸 2,400을 잡았어요. 자, 2,400을 잡고 나서 매출액을 인식하려고 했더니 자, 우리 매출액 얼마라고 인식할게요? 2,400 받기로 했으니까 2,400이 매출액이냐? 아니에요. 매출액 자체는 2,000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2,40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데요. 이 돈을 왜 받는 거예요? 차량 판매한 가격으로 2천만 원을 받는 거고 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는데 왜 400만 원을 더 받느냐? 이거는 2년 동안 할부를 했기 때문에 이자로서 더 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액은 차량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은 2천이고 나머지 400만 원 더 받는 거는 이자 수익으로 받는 거예요 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다만 이자라는 거는 기간이 지나면서 인식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딱 지금은 이제 딱 팔기만 했을 뿐이니까 아직 기간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현할차로 놔둘게요 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장기할부를 팔았을 때 어떻게 한대요? 현재가치 인도기준. 자, 그때 말하는 현재가치 인도기준이 얼마예요? 2천만 원으로 간다는 거죠. 자, 하지만 법인세가 생각하는 장기할부는 뭐래요? 명목가치 인도기준. 그 명목가치가 뭐예요? 이 2,400이 명목가치 인도기준이 됐고요. 자, 그러면 회계와 세법이 생각하는 장기할부의 매출인식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현재가치 인도기준 적용했으면 인정해줄게. 즉, 너가 장부에 2천만 원 잡은 거 그대로 나도 인정해줄 테니까 세무조정 없어. 이렇게 가지겠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회계하고 세법은 한 가지 규정을 더 정하는데요. 중소기업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중소기업 너희는 힘드니까 이렇게 장기할부한 거를 인도하는 시점에 한 번에 하지 말고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란 걸로 한번 인식해봐. 이렇게 회수기일 도래기준이 뭐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즉
내가 매달 100만 원씩 24번 받기로 했으면 이렇게 받기로 했던 그 금액들이 올해 얼마냐? 라고 해서 그 금액, 올해 받기로 했던 금액만 수익으로 잡는 걸 인정해 줄게 라는 게 회계와 세법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아무나 하느냐? 중소기업들은 인정해 줄게. 세법도 중소기업은 인정해 줄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인정해 줄게 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 나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걸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중소기업인데 상장을 했어. 자, 상장하면 뭐 가야 돼요? IFRS. IFRS는 뭐 해야 돼요? 인도기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비상장 중소기업만 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에서. 자, 그러면 비상장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쓰면 세법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뭐예요? 얘죠. 얘는 뭐냐? 중소기업은 내가 어떤 중소기업이냐면 상장 중소기업이야. 상장 중소기업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 못 쓰고 인도기준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장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장부에다가 인도기준으로 잡았어. 인도기준으로. 근데 나는 여전히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세법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IFRS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도기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팔자마자 이 수익을 전부 다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더 빨리 내야 돼. 만약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가면 올해 1200, 내년에 1200 나눠서 수익을 인식하니까 세부담이 조금 분산이 되지만 인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가죠. 그래서 회사한테 불리할 수가 있으니 인도 기준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뭘로 다시 세무 조정해줘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조정하는 거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특례 규정이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자, 그래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인데 한번 봐보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요.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월 31일 날 팔았는데 1,800에 팔았고요. 대가를 어떻게 받냐면 계약할 때 300을 받았고 6개월마다 300만 원씩 계속 받는데요. 자, 1,800을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씩 나눠 받아요. 그럼 몇 번? 6번 받아야 돼. 6번 받아야 되는데 이 회수 스케줄이 어때요? 제일 처음에 3월 달에 3월 31일 날 300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월 지날 때마다 300씩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9월 말일 날에 300만 원 받았을 거고,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또 300을 받았을 거고, 9월 30날 300을 받았을 거고, 자, 이렇게 사업연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고 하면, 자, X1년도, 처음에 팔았던 사업연도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수익 인식가 금액 얼마예요? 300, 300 하니까 총 600이야. 600.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3월 3일 날 실제 회수한 300만 원만 매출로 계산했대요. 자, 세법이 생각할 때는 300하고 300해서 600이 수익이 잡혀야 되는데 장부에다가 회사가 300만 원만 수익으로 잡았대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300만 원이란 금액만큼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되죠. 이게 우리 장기할부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용역 제공 보죠. 용역 제공은 이런 거예요. 우리 건설업이나 또는 조선업이나 이런 애들은 넌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하는 게 너무 늦다 보니까 자, 이걸 만드는 기간 동안에 진행률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건설을 단기 건설, 장기 건설, 자, 그 계약 기간 1년 기준이죠. 항상 단기, 장기는 1년 기준으로 가서 단기, 장기를 봐서 회계에서도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진행 기준, 세법에서도 단기, 장기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일단 진행 기준 하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진행 기준으로 가면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단기 건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공사가 2달짜리 공사예요. 자, 2달짜리 공사면은 그냥 2달 공사 끝나고 넘겨주면서 수익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진행 기준 하라는 거야. 진행 기준.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단기 건설, 2달짜리 공사를 진행 기준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 인정해 줄게 하고 있고요.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 인정해 줄게 라고 해요. 자, 그럼 또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중소기업인데요. 상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장은 IFRS를 가야 되고 IFRS는 진행기준을 써야 되니까 얘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기준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만 인도기준을 쓰게 되고요. 비상장 중소기업이 인도기준을 쓰면 세법상 세무조정이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누가 싫은 거예요? 상장 중소기업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중소기업이 와서 난 중소기업인데 회계 기준 때문에 인도 기준 썼지만 나 세법상 이것처럼 인도 기준 말고 진행 기준을 썼지만 나 인도 기준을 하게 해주세요. 2달짜리 진행 기준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의 단기건설 같은 경우에는 결산상 진행기준, 나 상장사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기준을 쓰고 있지만 세무조정하면서 얘를 인도기준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굳이 왜 진행기준 했던 걸 인도기준을 해요? 자, 진행기준은 뭐예요? 수익을 빨리 인식하죠. 진행하는 동안 인식하지만 인도기준은 넘겨줄 때 한 번에 인식하니까 어때요? 수익 인식의 인도기준이 더 늦겠죠. 진행기준이 더 빨라. 그 진행기준이 세금을 더 빨리 내야 돼. 그러니까 나 이걸로 해서 좀 조정해 주세요 라는 걸 세법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에 평가죠. 평가. 자, 이 평가를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약간 전형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1억에 샀는데 12월 31일 날 시가가 3억이 됐다라고 하면 12월 31일 날 시가가 3억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거래요. 뭐라냐면 죄송해요. 자, 다시 봐서 1억에 샀는데 3억이 됐다라고 하면 회계에서는 1억짜리를 3억으로 쓰면서 자, 주식가액을 2억만큼 늘리면서 자사들 늘리면서 그 금액만큼 손익계산서에다가 이익을 잡죠. 그럼 세법이 이 이익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시험에서 묻는 건 이거예요. 뭘 묻느냐? 시가평가가 과세소득에 미친 영향과 세무조정이 과세소득에 미친 영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가평가가 과세소득에 미친 영향, 이때는 뭘 거냐? 회사가 장부에다가 수익을 2억을 잡았는데 입금불산이 2억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시가평가했던 게 과세소득에 미친 영향은 결국 없죠. 입금 잡았던 걸 입금불산입 했으니까 수익 잡은 걸. 하지만 세무조정이 과세소득에 미친 영향만 보라고 하면 자, 위는 지금 모르는 거야. 세무조정의 효과만 보라고 했으니까 입금불산입 했잖아요. 그래서 2억 원만큼 감소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 주셔야 돼요. 자, 뭘 묻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자, 하지만 매도 가능은 좀 다르죠. 매도 가능은 어때요? 주식가액을 늘리면서 걔를 기타 포괄이익을 잡죠. 자본 항목으로 넣어. 손익을 안 태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재무상태표에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회사가 이걸 손익계산서에 손익 잡았어요? 안 잡았잖아요. 손익 안 잡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입금산입. 그래서 입금산입을 하고 그때 소득처분? 기타죠. 자본 항목이니까. 그러면 입금산입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된 거예요? 얘를 지금 입금을 잡은 건데 뭐 한 거예요? 1억짜리가 3억 됐다고 그걸 입금을 잡았는데 그러면 세법이 얘를 입금으로 보나요? 입금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동시에 해야 돼요. 즉 입금산입 2억, 입금불산입 2억. 그럼 뭐예요? 세무조정이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없어요. 자, 근데 매도 가능에서는 뭐도 없냐면 시가평가가 미치는 영향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회사가 시가평가를 했어요. 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없어. 기타 포괄로 갔기 때문에 없어. 자, 그랬더니 세무조정을 뭐예요? 입금산입 2억, 손금산입 2억 하니까 세무조정에 미친 효과 있어요? 없어. 그래서 시가평가가 미친 영향도 없는 거고 세무조정이 미친 효과도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 보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평가를 했는데 자,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자, 장부에 평가했고 세무조정했으면 이 전체를 아우렀을 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정답이 뭐예요? 영향 없음하고 끝나요. 영향 없음. 자, 이 문제는 나오면 그냥 바로 3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된다. 11번이요. 손익의 귀속시기. 자, 손익의 귀속시기 전형적인 문제예요. 봐보시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뭐냐면 회사가 이자 지급을 전에 기간경과분 이자 비용을 잡은 거 세법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기관경과분 이자분은 인정해요. 근데 송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쉽게 찾았을 거예요. 이 문제 나왔을 때. 근데 다른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단기건설에 대해서 그 뭘 했대요? 목적물이 인도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있다 그랬잖아. 원래는 진행 기준으로 가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팔았을 때 결산서상 인도 기준으로 했대요. 나는 상장 중소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 못 쓰고 인도 기준으로 했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 조정할 때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 그걸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문들이 맞다라는 거, 저걸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적정하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2번은 우리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은 너무 쉬워요. 감가상각은 너무 쉬워서 이거잖아요. 자산별로 가기로 했어요. 자산별로. 자, 컴퓨터는 80을 생각했는데 범위가 40이라서 한도초가 40. 이런 식으로 과부족액을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감가상각에서. 그럼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한도초가 된 거는 무조건 송금불산입 해야 되니까 송금불산입 금액 50은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우리 원래 뭐예요? 시인부족액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조정이 없지만 뭐가 있을 때 전기에 넘어오는 삼각부인액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만 송금산입한다 그랬으니까 시인부족액이 40인데요. 전기에 넘어오는 삼각부인액 얼마 있어요? 20이 있죠. 그래서 송금산입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송금산입 못하죠. 왜요? 전기열 삼각부인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너무 쉽게 풀 수가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좀 내요. 이런 형태가 뭐냐면 이건데요. 회사가 1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뭐 하기로 했냐면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으로 세법상 신고를 했대요. 자, 그러면 세법상 상각범위액 얼마 나오겠어요? 1억인데 정액법 5년이니까 2천이죠. 자,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을 봤을 때 세법상 범위액은 2천인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 얼마 했나요? 라고 봤더니 1,800을 했다는 거야. 뭐 한 거예요? 시인부족액이죠. 자,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어떨 때만 세무조정이 발생해요? 전기에 넘어오는 삼각부인액이 있을 때만 시인부족액을 송금산입할 수 있으니까 상황 1번에서는 전기유월 부인액이 200이 있는데 지금 시인부족액 얼마 있어요? 200. 그러니까 송금산입 200이라는 금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상황 2나 상황 3, 즉 전기유월 삼각부인액이 없어요. 상황 2는 시인부족액이고 상황 4는 부인액이나 시인부족액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에서는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요즘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은 제 생각엔 그래요. 기부금을 이렇게 계산 문제 나왔을 때 한 번에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마지막에 푸시는 걸 가장 좀 권고를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기부금은 틀을 여러분들이 딱 짜야 되는데 틀을 우리 어떻게 짜기로 했어요? 자, 여기다가 먼저 이런 거 쓰기로 했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해서 소득금액을 먼저 뽑기로 했는데, 자, 자료 받아보면서 가면 당기순이익 500이고요. 입금하고 송금을 봐보죠. 자, 입금, 송금 보면 입금 산입이 100이고요. 송금 산입이 2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걸 뭐라고 하죠? 차가감이라고 해서 차가감이 400이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 뭐 쓰기로 했어요? 기부금 어떤 게 있었는지 쓰기로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국방원금은 법정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불우이웃은 지정. 그 다음에 사내구의복지 지정. 그 다음에 대표이사 향후에는 인정되지 않는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얘는 바로 뭐예요? 한도시 부인이 아니라 그냥 바로 송금불산입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우리의 소득금액이 뭐로 바뀌겠어요? 자, 여기 있는 차가감 소득금액이 이제 400이 아니고 50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써요? 법정하고 지정을 가져다가 쓰는데 기부금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법정은 지금 얼마 있어요? 400만 원. 지정은 불우이웃 100만 원에다가 사내근로복지 100만 원 하면 지정이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뭘 구하기로 했어요? 법정소득을 구하기로 했죠. 자, 법정소득을 구해보면 법정소득이란 거는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송금 산입했던 기부금을 다시 더하죠. 그럼 400에다가 200이니까 600을 다시 더하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차감하라고 했는데 2월 결손금을 보니까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중소기업은 2월 결손금을 몇 퍼센트까지? 100%까지 쓸 수 있죠. 100%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2월 결손금 100만 원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쓸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럼 몇 프로까지 써요? 80%까지. 그럼 80%까지만 이때는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이니까 100% 다 해서 1,000만 원이라는 게 한도액이 될 거고요. 법정소득이 될 거고요. 이 법정소득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 보면 법정기부금은 얼마요? 소득의 50%까지.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가져가는 거라서 여기 우리 이제 산식에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법정으로 봐보죠. 자, 법정을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자, 지출한 금액하고 400이 있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를 보면 한도라는 거는 소득금액에다가 50% 간다고 했으니까 500이 한도야. 500이 한도인데 400까지 썼으니까 400까지는 전부 다 송금 인정되죠. 송금벌산입 없어요. 자, 지정을 보면 이래요. 지정은 회사가 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도가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에다가 뭘 빼야 돼요? 법정기부금 이미 송금 산입한 거 빼야 되죠. 자, 얘 빼고 거기에 10%까지. 그러면 0.6이죠? 60만 원. 200만 원인데 한도가 60만 원이에요. 한도 초과 얼마예요? 14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돼서 한도 초과 금액이 14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때요? 중간에 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웬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처음에 문제 풀면서, 자, 처음에 쭉 내려가면서 문제 풀면서는 안 푸는 게 낫고요. 이제 한번 쭉 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릴 때, 안 풀었던 문제 풀 때, 그때 정도에 푸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14번은 접대비에 대해서 우리 이론형 문제로 나온 건데요.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접대비를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접대비를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가하고 장복가액 중 항상 큰 금액으로 가죠. 큰 금액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접대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자, 우리 부가세에서 배웠죠? 접대비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금 공제 안 해요. 그래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접대비를 얼마 썼느냐? 자, 접대비를 얼마 썼냐고 봤더니 100만 원인데 실제 돈을 줄 때는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1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10만 원이라는 거 접대비 관련된 거면 매입세액 불공제되죠. 자,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됐을 때 20만 원 법인세법상 송금도 인정하지 않아? 아니야. 그냥 이 110만 원 전체가 다 회사의 접대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송금불산입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야. 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불산입됐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다만 얘를 무조건 송금불산입하는 건 아니고 접대비로 보는 거야. 접대비로 보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송금불산입합니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고요. 뭐 3번에 있는 문화접대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뭐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가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던 문제니까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5번은 너무 쉬운 문제. 15번 정답은 2번인데 소득처분. 자, 이 문제들이 요즘에 지급이자 관련해 가지고 22년도 기출문제 보면 소득처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자주. 그래서 한번 봐보면 채권자 불분명하고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를 송금불산에 파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한테 준지 모르니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준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상여처분하기로 했죠. 자, 상여처분하되 누구한테 준지 아는 거 있죠. 뭐요? 원천징수한 금액은 국세청에 가서 누구한테 준지 알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는 기타 사유출로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상여처분하는 것만 보면 되고, 업무무관자산 이자는 뭐 하기로 했어요? 기타 사유출 가기로 했고요.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지급이자 관련돼서 또 시험 자주 나오는 거. 자, 이 계산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계산 문제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포기하는데, 먼저 답을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답을 이렇게 찍어드리는데, 이거예요. 얘 뭐였어요? 회사가 이자가 500만 원이 있어요. 자, 원래 세법상도 지급이자 송금 인정해요. 다만, 차입금을 업무랑 상관없는 거에 썼을 때 송금불산에 판다 그랬죠. 그러면 분모의 차입금이고 차입금 중에서 업무랑 상관없는데 얼마나 갖다 썼니? 라고 하는데 다만 그걸 적수의 개념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차입금의 적수가 365억이에요. 그래서 얘를 100만 단위로 쓰면 36500이고요.
근데 업무랑 상관없는 자산을 2천만 원에 샀는데 언제 샀어요?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러면 이 자산의 적수가 얼마예요? 2000 곱하기 365일. 자, 그러면 이게 100이고 100하고 2니까 얘가 5죠. 5가 남았는데 5니까 계산해 보면 1. 그래서 송금불산입 100만 원만큼 되고 업무 무관 자산 이자니까 소득 처분 뭐였겠어요? 기타 사유출이더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번 퇴충이요. 1시간이 조금 넘겠네요. 우리 1교시가.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조금만 참으세요. 보죠. 자, 퇴충. 세무조정하라 그러면 퇴충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퇴충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 일단 회계에서 퇴충 잡으면 지금은 거의 무조건 송금불산입이 돼요. 송금불산입이. 자, 왜 송금불산입인지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럼 이걸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대신에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외부에다가 연금 좀 넣어봐. 그래서 회사가 확정급여용 연금에다가 1000을 넣었어요. 그럼 다시 송금산입을 해주고 700을 넣었어요. 그러면 퇴충이 1000인데 너 700밖에 안 넣었어? 그러면 700만 송금산 시켜줄게. 즉 외부에다가 퇴직금 지급할 돈을 넣어두라는 거죠. 회사가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종업원들이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종업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만큼은 못 받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외부에 예치해라. 자, 이렇게 외부에 예치할 때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이 있다 그랬죠. 확정기여형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임직원들 개개인 통장에다가 다 쏴주는 거였죠. 우리 임직원이 100명이 있으면 1번 직원, 2번 직원, 3번 직원한테 그에 발생한 퇴직금은 각각 개인 통장에다가 다 쏴줘 버리니까 얘네들은 회사가 이렇게 지급한 걸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하고 세법상도 얘를 전액 다 송금 인정해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깔끔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을 도입한 회사들은 장부상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죠. 왜요? 부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매년 다 줬으니까 부채가 있을 리가 없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면 세법이 그걸 송금 인정하고 끝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확정연금하고는 상관없는 게 확정기여형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과 관련인 거는 확정급여형,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잡혀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명의 통장에다가 별도로 넣는 거. 그게 뭐냐면 확정급여형이더라. 그 다음에요. 자,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했을 때 회사의 퇴충에 대한 한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한도 규정이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했죠. 퇴충 한도 규정은 둘 중 작은 금액인데 우리 추계액에 기본적으로 몇 %까지 해줘요? 0%까지. 0%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퇴직금 2월 잔액은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퇴충이 작년에 300이 있었는데요. 300이 있었는데 올해 퇴사하는 사람하고 지급하면서 100을 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설정을 얼마 했냐면 300을 더 설정해서 기말에 갔더니 퇴충이 얼마가 다시 됐어요? 500이 됐다라고 봐봐요. 그러면 이 단기 설정액 300이란 금액을 회사가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기말이 500이 돼야 돼요. 퇴충이 500이 돼야 되는데 작년부터 넘어오는 금액이 지금 얼마였어요? 300 중에서 100 쓰고 나서 200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얼마 설정해야 돼요? 300 설정해야 돼요. 라고 해서 설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요. 기말에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지랑 작년부터 얼마 2월 되는 금액, 이 구조는 똑같아요. 자, 추계액에서 2월 되는 금액을 빼는데, 자, 추계액의 몇 %까지만 0%까지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기말에 퇴충 인정하는 금액이 그냥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한도 금액이 미니멈 1, 2, 총급여하고 추계액 중에 작은 금액인데 추계액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총급여 기준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0이 돼서 전액 다 송금불산입 된다는 거예요. 다만 퇴직금 전환금만큼은 우리 송금을 인정해 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 지금 재경관리사에서 퇴직금 전환금까지는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추계액 기준으로 갔을 때 무조건 0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으면 전액 다 송금불산입 되는 걸로 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총급여라는 게 뭐냐? 자, 총급여액의 5%만큼 퇴충한도를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뭐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애들한테 준 총급여 1년 동안. 자, 그러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애들이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확정기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 싸주니까 얘네는 퇴충이라는 부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급 대상이 되는 애들이 아니니까 걔네들은 빠질 거고요. 또요.
중도 퇴사하네요. 3월에 퇴사했어요. 자, 3월에 퇴사했으면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총급여는 있지만 이 사람이 12월 말 기준으로 퇴충 설정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3월 달까지 지급했던 인건비는 여기서 말하는 한도 금액 계산할 때 총급여에는 포함하지 말라는 걸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총급여는 뭐래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블라블라 하는 것들 포함하고 이익 처분에 따라 주는 것들도 정상적인 걸로 봐서 총급여에 포함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빼래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뭐가 빠진다는 거예요? 송금불산입됐던 금액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빼고, 인정상여 같은 거는 뭐예요? 우리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뭐 우리 대표이사가 가족여행 가는데 1억 원이란 거를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여비 교통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 나와서 뭐 당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비용이니까 송금불산입하면서 이 소득이 누구한테 귀속됐어요? 대표이사한테 귀속됐다 그러면서 뭐 때렸어요? 상여 때렸죠. 그런 게 인정상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가 아니라 송금불산입하면서 그냥 툭 튀어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상여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 안 할게 라는 거고요. 퇴직금으로 퇴직하면서 받은 건데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 애들도 원래 근로소득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빠질게.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격들이 원래 내가 급여로 받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받았는데 급여로 간주된 애들, 그런 애들은 여기서 다 빠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퇴충 관련된 문제를 보면 정답은 2번이었는데 옳지 않은 것이 이제 얘가 틀린 거였는데 한번 볼까요?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 퇴직 기준하고 보험 수립 기준 중에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 근데 여기는 작은 금액으로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어때요? 이건 되게 쉬웠을 거예요. 자, 퇴충 한도 초과하면 우리 송금불산입하면서 뭐로 가요? 유보로 가고요. 그 다음에 퇴충은 뭐예요?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내부적으로 비용 잡는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퇴충 계산할 때 총급여란 거는 근로제공으로 인한 건데 송금불산입 때는 인건비하고 인정상여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게 저게 될 거예요. 자, 퇴충 이렇게 이론 문제로 우리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이에요. 자, 대손은 성격상으로 보면 대손은 결산이에요, 신고예요? 외부와의 거래 없이 나 이거 못 받아 라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결산조정 성격이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손 사유들을 다 기억하세요. 다 암기하세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신고 조정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얼핏 기억나는 정도로만 해놓으면 자, 이 두 가지 해놓고서 신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신고 조정이 가장 대표적인 거냐?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권리 위에 잠잤어. 내가 권리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세법이 법에서 내 채권을 강제로 소멸시켜버리죠. 소멸시 완성돼서. 그러면 법적으로 내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권리관계가 바뀌었죠. 그래서 세법도 야, 그건 무조건 송금 인정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송금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꽝꽝꽝 하는 순간 그 금액을 난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니까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더니 야, 그거 선순위 채권자 많아서 안 돼 라고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 변경된 걸로 봐서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고, 이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게 아니라 회사가 장부에다가 잡았을 때 내가 송금으로 인정해 줄지 여부를 고민해 볼게 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자, 중요한 건 뭐였어요? 부도 발생하면 바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됐을 때 그 시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먹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 중소기업은 채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면 그냥
송금 인정해줄게 라는 걸로 몇 년 전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관련돼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한번 보면요. 자, 대손충당금 어렵죠. 대손충당금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려보죠. 대손충당금을 보면 이래요. 우리 대손충당금 하면 조금 당황스러운 게 회계는 보충법이고 세법은 총액법입니다. 자, 이 부분이 기억이 어려우실 텐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작년에 대손충당금이 300이 있었고 올해 100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당기에 300을 추가 설정해서 500이 됐다 그러면 회계의 개념은 자, 작년에 300이 있었는데 100을 써서 200만큼 남아 있었는데 기말에 500이 돼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얼마 설정해야 되지? 라고 작년에 200이라는 금액이 있었고 자, 근데 올해 말에 50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해 300을 더 쌓을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있던 거에다가 보충하는 개념이 우리 회계라면 세법은 이렇다 그랬죠. 자, 작년에 있었던 200이란 게 있었는데요. 얘는 전부 다 환입하라 그러죠. 왜요? 작년에 대손충당금이 뭐예요? 대손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잡는 건데 작년에 300을 잡았는데 실제 봤더니 대손이 얼마밖에 발생했어? 100밖에 발생 안 했어. 그러면 작년에 추정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추정을 잘못했던 애는 전부 다 다시 덜어내고 올해 말에 가서 대손충당금을 추정해 봤더니 500이래요. 그러면 올해는 이 500이라는 금액을 다시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세법의 개념이라서 회계는 보충, 작년에다가 더하는 보충의 개념이라면 세법은 작년에 있었던 건 전부 환입하고 올해는 전부 다 새롭게 설정하세요 라고 하는 총액법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 그걸 표 하나로 봐보면 이런 거예요. 자, 장부상으로는 회계에서는 보충법이기 때문에 작년에 남아있는 금액을 환입하지 않고요. 설정할 때는 그 차이 금액인 300만 설정해요. 하지만 세법은 작년에 남아있는 금액은 전액 다 환입하고요. 설정할 때도 기말잔액 500을 전부 다 설정해야 되니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뭐가요? 회사에서는 300을 설정했는데 세법은 500을 설정했다고 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송금산입해야 되죠. 송금산입 200. 장부에는 환입을 안 했는데 세법은 환입했다고 봐요. 자, 대손충당금은 환입하면 어때요? 예,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입금산입 200을 해요. 자, 그러면 입금산입 200, 송금산입 200 세무조정할 필요 있어요? 영역이 없잖아.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 세무조정은 생략하겠지만 다만 이 세무조정이 생략된 거지 안 한 건 아니에요. 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했다라고 봤다면 회사는 장부에다가 300을 비용 처리했지만 송금산입을 200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장부에 송금 잡은 건 얼마요? 500을 잡은 거야. 즉 기말잔액을 회사 설정한 걸로 봐야 되고 또 하나 회사는 환입을 안 했지만 세법은 환입을 했다고 봐요. 즉 작년에 있었던 대손충당금 산입 300 중에서 100은 대손상각하면서 없어졌고 200은 전부 다 환입이 됐으니까 작년에 있던 300이 어쨌든 올해는 다 없어졌어요. 자, 이랬을 때 작년에 있던 대손충당금 중에서 부인됐던 금액 100. 자, 이게 어쨌든 올해 없어졌잖아요. 그때 우리 뭐 하겠어요? 과거에 송금 산입했던 애가 환입되면 입금이지만 송금 불산입됐던 애를 환입하면 입금도 불산입한다 그랬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했을 때 부인됐던 송금 불산입했으면 얘를 환입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입금 불산입. 그래서 작년에 대손충당금 부인됐던 금액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된다. 대손충당금은 이 로직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만 이 로직이 이해되고 나면 세무조정은 쉬워요. 뭐예요? 작년에 부인된 거 전부 다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회사 비용 설정한 금액을 기말잔액으로 놓고 세무조정만 하면 끝나는 게 대손충당금이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당기 설정액과 한도 금액을 비교하나요? 아니야.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는 거니까 틀렸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자, 소멸시효 완성은 뭐였어요? 신고조정 대손 사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정을 통해 송금 산입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때 하기로 했으니까 장부에 안 잡더라도 송금 산입으로 먹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손 처리했던데 걔가 회수가 됐다 그러면 회수가 됐을 때 뭐 하게 됐어요? 입금에 산입하면 되겠죠. 작년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입금 불산입, 즉 송금에 산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계산형 문제. 여러분들 계산형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대손충당금의 한도 초과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항상 뭐예요? 회사가 비용 설정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액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되는데, 자, 회사가 설정한 금액은 뭐로 보자 그랬어요?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액은 둘의 곱이에요. 즉 채권 금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해서 가는데, 자, 일단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당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채권액이 2억이라고 돼 있어요. 100만 단위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몇 %까지 가나요? 1%하고 실적률 중에 큰 비율로 가는데, 자, 실적률이 뭐예요? 작년 채권 대비 올해 대손 발생 금액. 즉 작년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3억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 올해 대손 충당금 감소한 거, 즉 대손 처리된 금액이 얼마가 있냐고 봤더니 900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몇 %예요? 3%. 따라서 한도 금액은 뭐예요? 2억에다가 3% 곱하니까 600이라는 금액이죠. 그러면 한도 초과는 얼마예요? 3,200이 나와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게 이거겠습니다. 정답이 3,2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당행위.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3문제 정도 남았을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번일 거고요. 위에서부터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임원은 안 돼요. 주택임차자금 대여하는 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어도 부당행위는 뭐예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때만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누구하고 했을 때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은 사택을 출자 임원한테 무상으로 줬대요. 뭐예요? 부당행위냐 아니냐는 이 출자 임원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냐인 건데, 소액주주가 아니어야 되는데 소액주주의 기준이 1%인데 1%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미만이냐 이하냐 그거 가지고인데 1% 미만인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하다 보니까 1%가 되면 소액주주가 아니야. 그건 부당행위를 적용해야 돼. 그래서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라서 이런 문제는 힘들 거예요. 이게 1%가 포함되지 안 되냐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거라서 그런 지문이 나왔었으니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지문. 얘는 기억하고 가시죠. 자, 이월결손금 문제는 쉽죠. 쉬운데 내용만 한번 봐보면 1번 이월결손금의 정의 관련해서 우리 비과세 소득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거 전형적인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블라블라해서 결손금에 정의 대한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요. 3번 당연하지요. 3번은 너무 쉬운 내용이고 4번에 보면 이런 지문이 이제 좀 독특하게 나와서 공유를 드리는 건데,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한다? 두 가지가 틀렸죠. 첫 번째,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나요? 우리 15년까지만 해주죠. 자, 금액에 상관없이 해주나요? 금액도요. 중소기업은 100%를 다 해주겠지만 중소기업 아닌데도 얼마까지요? 80%까지만 가잖아요. 80%까지만. 각사소의 80%까지만 가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인세 마지막 문제요.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면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 이 문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어때요? 아니야. 없거나 결손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틀렸고요. 1번에 우리 법인세 신고 언제 하나요? 맞는 얘기고요. 자, 첨부 서류 제출하세요. 이것도 우리 항상 봤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많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문장도 여러분들이 봤던 거니까 이 3번만 조금 보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법인세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소득세하고 부가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